자자 갑시다. 아 지금 가나요? 그려 여가 짐 싸 가게. 어디로 가는데요? 정처 없이 떠나는겨.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차이나는 무비 온 더 로드. 네. On the road. 잘 맡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아, 언더로드 아직 좀 익숙하지 네. 않으신 저희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영어라서 어렵네요. 저희는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에서 이제 시즌 3로 넘어왔습니다. 언더로드. 네. 그래서 장소와 공간의 이야기를 더 하는데요. 최근에 가장 핫한 영화 중에 하나죠. 자, 뭘까요? 지금 저한테 물으시면 아니 당황스러워서 청취자분들한테 뭘까요? 아무 힌트도 없이 다짜고짜 뭘까요? 아니 핫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탑건 매버릭이 나옵니다. 그런 탑건 식으로. 매버릭. 그러니까요. 탑건 매버릭 N차 관람 요즘 난리도 아니고요. 네, 탑건 매버릭 너무 재밌더라고. 저는 그거 추천하더라고요. 4DX 예약하려고 했더니 자리가 없어요. 난 한번 보도 보려고. 근데 듣는 분들이 다 그 영화인 줄 알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탑친자, 탑건에 미친 네. 자, 탑친자. 아닙니다. 아 진짜? 지금 4DX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찾아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매버릭이 4DX가 금방 내려서 토르가 그 자리를 찾는데 네. 토르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내리고 탑건 매버릭으로 다시 깐 거예요. 그래서 상영 기간 그 상영 관수가 더 늘어났어요 지금. 의심, 관심, 그리고 헤어질 결심. 박찬욱 감독, 당웨이, 박해일. 2022년 6월 29일. 이렇게 끊어가겠습니다. 안 그러면 2시간 내내 탑건 얘기할 것 같아. 아니 갑자기 오늘 주제가 바뀔 것 같아. 처진 탑건 얘기할 때 목소리 올라갔는데 네. 헤어질 결심. 오늘의 영화는 헤어질 결심. 네. 영어로 한번 어떻게 영어 좀 되시잖아요. 리얼 영문학과 계시잖아요 여기. 아니 리얼하게 한번 우리 리얼한 영어로 한번. 사실 열심히 잠깐만요. AI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친구한테 읽으라고 하세요. 헤어질 결심. 저는 영어는 알지만 발음이 좀 구려서 네. 양보하겠습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AI에게 양보하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 헤어질 결심. A parting decision. 아니야. Decision of leave 아닌가요? 헤어질 결심. 똑같이 나와요. 아니, Decision of Leave. Leave 맞아요. Decision of Leave. 영화 소개를 보셔야지. 응? 똑같이 나와. 그 아니 그 음성 어? 다시 아니 A parting decision. 이렇게 나온다니까. 너무 직역해서 그런 거 맞아요. 아닌가요? 네. 영화의 팝하고 원제목은 호원이었습니다. Decision of to leave. Decision to leave. 그렇게 돼 Decision 있어요? to leave. 떠나갈 leave. 결심. 오브 리브가 아니라 to 투 live. 리브. 그렇지 to leave로 해야지. 아까 오브라고 하셨거든요. 아 그거는 오타야.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 건 떠나갈 결심. 그렇지 맞아요. 근데 우리 AI 음성도 나쁘지 않네. 느낌 있어. 음성이 약간 재즈한데. 팝하고인가요? 그렇죠. 네, 파파고였습니다. 아니 근데 영화에서 그 AI 음성이 굉장히 이제 남자 목소리로도 나왔다가 여자 맞아요. 목소리로 나왔다가 그냥 너무 이게 AI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막 아나운서 녹음이지. 예, 아나운서. 판타지. 예. 실제 AI들은 그런 감성이 아직 없습니다. 이 영화 헤어질 결심은 너무 많은 분들이 다 들어보신 브로커하고 쌍두마차로 칸을 물들였던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죠. 그 헤어질 결심이라는 거는 영화에서 보면 너무 잘 나오는. 그래서 남편의 죽음을 둘러싸고 그 와이프를 이제 조사하는 형사와 와이프 사이에 이제 일어나는 미묘한 감정과 진실 찾기. 이게 이제 핵심인데 과연 사건의 전말은 무엇인가와 얘네들은 무슨 관계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 시줄 날줄로 드러나는 사건을 빙자한 멜로.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은 뭐 더 이상 설명이 우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는데 박찬욱 감독의 전작들을 보면은 뭐 박쥐도 그렇고 뭐 아가씨도 그렇고 올드보이? 올드보이도 그렇고 올드보이. 네. 굉장히 좀 사랑 얘기를 다루지만
뭔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도 속에서의 사랑 얘기를 주로 다뤘죠. 예? 갑자기 흡혈귀가 나타나서 다든지 아니면 근친의 문제를 다룬다든지 뭐 그래서 약간 좀 이건 좀 이거 되게 특이하다. 약간 좀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다. 그런 게 많았는데 그나마 정상에 가까워졌어요. 이게 헤어질 결심이. 맞아. 그나마 노멀합니다. 네. 네, 저는 이해하기에 괜찮더라고요. 그나마 노멀했죠. 노멀했고 네. 그 수상을 노린 거라고 생각할 만큼 좀 약간 그냥 예술 영화들 감독들의 문법을 좀 따라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근데 본인은 자기는 예술 영화 감독이라고 얘기 안 해요. 자기는 끝까지 상업 원래 상업 영화인데 영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번 이제, 영화는 예술 냄새가 좀 나잖아요. 굉장히 이제 미술이나 컴퓨터 그래픽도 굉장히 많이 썼고 후반 작업도 엄청 공을 들인 것 같아요. 소리도 그렇고 수상을 노린 것 같아요. 아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거야. 보면은 그 바위 장면 나오잖아요. 네네. 그 설애에 탕웨이가 연기한 사람의 이름이 설애죠. 설애. 네네. 설에. 왜 설애일까요? 중국인이란 말이에요. 탕웨이가 원래도 중국인이지만 서쪽에서 여기서도 중국인이란 말이에요. 서쪽에서 왔다는 거야? 서쪽에서 왔다는 얘기구나.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서자가 무슨 서자일까가 저는 궁금했어요. 영화 보면서 계속. 레자는 거의 올레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레자에 올레자 말고 또 있습니까? 뭐 복례산 할 때 네, 위에 뭐 초두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서가 뭘까? 나는 그래서 상서러울 서자 아니면 서쪽 서자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서쪽 서자고 서쪽에서 왔으니까 네. 설에 서쪽에서 온 여자 이방인이라는 뜻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면 상서로운 것이 왔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상서로울 서자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상서로운가요? 거기서 설애가 느낌이?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 있죠. 누군가에게는 상서롭죠. 상서로울 수 있죠. 본인이 스스로는 상서롭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중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인이 그런 이름을 많이 쓰나요? 그러니까 서쪽 서자를 썼으면은 중국어로 하면은 시라이가 되고 그런 이름 거의 없죠. 네. 그다음에 상서로울 서자 이름을 쓰면은 르이라이가 되는데 이것도 없죠. 그래서 좀 되게 한국어 발음으로 하면 설에 하니까 뭔가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이거를 거꾸로 중국어로 생각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유추해 보면 되게 조금 어색한 이름이에요. 네. 어색한 이름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설애의 남편 첫 번째 남편이 죽은 그 바위. 네. 예, 그런 북한산 같은 바위. 예. 그것도 원래 장소는 굉장히 야트막한 바위래요.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그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굉장히 높은 맞아요. 뭐 몇 미터라고 나오죠. 나중에 몇 미터 그 높이가 나오는데 그 138m. 138m. 예. 138층으로 나오잖아요. 138층. 138층. 그럼 더 높다는 거지. 138층 그러니까 미터가 아니라 138층의 높이. 되게 높은 거지. 굉장히 그러니까. 높이 이제 나오고 그래서 아마 거기서 떨어지면 그렇게 형체가 남아. 못 남지. 네, 근데 이제 설정이니까 그런 거. 10층에서만 떨어져도 생존 확률이 많지 않은데. 아니 형체 자체가 형체. 몸의 형체 자체가 이렇게 남아 있을 수가 없을 거야.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다 나중에 그 후반 작업에서 이렇게 보정을 해가지고 아주 야트막한 바위를 굉장히 높은 바위처럼 이렇게 만들어내고 미술로 그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맞아요. 이 영화가 곳곳에 뭔가를 이렇게 설정을 하려고 박찬욱 감독이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어요. 원래는 그런 설정에 목을 매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냥 씬이라든지 스토리나 캐릭터의 힘을 많이 주는 편인데 이번에는 기교가 많고 그 다음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수사 미자구가 많은 그런 느낌. 느낌. 그거는 뭐냐면 꾸몄다는 얘기거든. 자기가 원래 했던 게 하나가 아니라. 다 그 장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를 염두에 두고 그 염두에 둔 모델이 왜 유럽형 그 감독들이 하는 방식. 그래서 초반에 좀 지루하잖아요. 원래 박찬욱 영화는 사실 지루한 면이 없거든. 되게 숨막히게 가는 편인데 이거는
평범하게 읽히는 이유가 되게 천천히 가고 심리라든지 뭐 이런 여백을 많이 줘가지고 앞에는 사실 박찬욱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약간 지루함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되게 좀 쪼는 맛이 사실 그런 걸 원래 하지 않았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쉬웠어요. 이 영화는 네. 그래서 추리와 멜로와 그죠? 그다음에 범죄, 스릴러 약간 미스터리. 버무러져 있는데 포스터 같은 데는 미스터리와 스릴러 같은 걸 되게 강조했지만 사실 까보면은 스릴러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위장한? 가장한? 인간의 네, 이야기인데 저희 첫 번째 코너가 영화 해시태그잖아요. 아, 네. 자, 해시태그를 하나씩 한번 붙여보시죠. 바쁘신 바쁘신 분? 조용합니까? 네. 제가 이제 아까 그 통번역 어플리케이션도 썼는데 저는 해시태그 AI로 하겠습니다. AI. AI. 네. 네, 인공지능이라고 인공지능. 네네. 그러시는 Artificial Intelligence. 네, 인공지능으로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영화가 나와요. 이유도 영화 좀 속에 뭐 나오잖아요. 일단 얘기하고 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죠. 네. 자, 네. 그럼 두 번째 해시태그는 저는 마침내로 준비했습니다. 어허. 해시태그 마침내 마침내. 저는 산해경. 산해경. 네. 저는 투명한 마음, 불투명한 진실. 어째? 안 외워집니까 그 정도가? 아니 외우는 너무 게 길어요. 오잖아요. 해시태그 쪼개도 돼요. 투명한 마음, 불편한 진실. 불투명한 진실. 그러니까 왜 바뀌지? 이러려고 그랬더니 어디서 따온 글귀인가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만들었어요? 마음은 너무나 뻔하게 보이는데 그 마음 이면에 있는 진실은 불투명이. 마지막까지 밝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화양연화 마지막에 그 남자가 캄보디아 그 바위에다가 막 뭐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이 마지막 설의 장면이 그런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을 바다에 묻어버리는. 그래서 영원히 가장 추악할 수도 있는 가장 그 자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뭔가에 대해서 함구함으로써 또 누군가를 지킬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를 지킬 수도 있고 근데 명확하지 않은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은 뚜렷한데 왜 저렇게 하는지도 대충 알겠는데 진실은 아니 거기 아까 바위 얘기 나왔지만 솔직히 설애가 첫 번째 남편을 밀어서 죽이는 설정 나오잖아요. 왜 등 뒤에 끌 묶어가지고 달려가서 팍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추측일 뿐 그렇게 했을 거다라는 추측일 뿐이고 진짜 진실에서는 불투명하다. 그렇지. 저는 이 영화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사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해시태그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 AI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잖아요. 보니면 나오죠. 운동할 때 쓰는 어플리케이션도 나오고 그다음에 추적할 때 쓰는 어플리케이션도 GPS도 나오고. GPS도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제 통역. 네. 통역해주는 안개 아닙니까? 통역 앱. 음악 노래. 정훈이 안개. 안개를 하지 그럼 해시태그를. 아니 안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인데 맞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시대에 한국인과 중국인이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이어가는 뭔가 마음들을 확인하는 이게 굉장히 재밌었고요. 또 스마트폰이 또 그 혜준이가 스마트폰을 여러 사람들 스마트폰을 또 갖게 돼요. 나중에 보면 그 할머니 예. 그러니까 네. 돌봄 받는 간병인. 할머니 스마트폰도 보죠. 그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전환시키는 장치들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남편인가요? 철성이 철성. 네. 철성이 핸드폰도 갖고 그쵸, 갖게 되죠. 그쵸. 그다음에 호신이라고 있어요. 호신이 핸드폰도 갖게 되고요. 호신이가 세 번째 남편이잖아요. 아니요, 세 번째 남편은 없죠. 세 번째 남편은 없고. 아 그 어머니가 병원에 누우신 네네네. 그 아들. 철성이. 아들. 철성이. 네. 그다음에 좀 이름 헷갈린다. 나중에 헷갈리네요. 나중에 설애가 그 뭡니까 자동차에 놓고 간 핸드폰도 보게 되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혜준이한테 그러니까 뭔가 그러네요. 혜준이가 자석을 가지고 핸드폰을 끌어모으듯이 이렇게 끌어모읍니다. 네. 그래서 이 핸드폰이 굉장히 중요한 진실의 조각들인데 스토리 전개에 중요한 그 사물이 되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21세기적 어떤 관계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스마트폰은 뭡니까? 신체 확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샬 아유, 맥루한이 얘기한 이게 또 것처럼 한 60년 전 얘기야. 미디어는 신체 확장이다라고. 아니 안경도 그거 맞죠. 눈의 확장이고 네. 그런 거잖아요. 옷은 인간의 피부의 확장이고, 그죠? 신발은 발의 확장이고, 이 연필은 손가락의 확장이고, 그렇잖아요. 네. 스마트폰이 인간 신체 확장이에요. 전방위적 확장이에요. 그렇죠. 또 다른 신체로서 하나의 신체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과장해서 말하면.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내 신체를 신체 행위를 얘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반려 기계로서. 네. 요즘에 머리도 써주잖아. 반려에 꽂히셨나 봐요. 반려 기계로서 같이 다니잖아요. 얘가 그쵸. 다니면서 내 신체가 확장되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얘가 지켜보고 있고, 찍어주고 있고, 들어주고 있고, 그죠? 기록하고 있고. 왠지 얘가 주인인 것 같지.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인간 주체 두뇌야 두뇌. 반려야. 인간 주체 스마트폰에. 혼자로서는 이제 더 이상 설 수 없고, 반드시 이 나의 몸의 확장으로서의 동료이자 반려로서의 기계가 존재해야만 내가 설 수 있어요. 주체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회인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스마트 주체. 주체가 바뀔 수 있겠다. 스마트폰 서브젝트. 이미 조금 약간 공수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이거 없으면 길도 못 우리 안 찾죠. 되잖아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못 외우잖아요. 타자를 우리. 만날 수도 없어. 타자와 연결될 수가 없어. 스마트폰이 없으면. 서울역에 많이 계십니다. 네. 타자는 많이 계세요. 타자. 그러니까 많이 계세요.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우리는 타자와 연결돼요. 요즘에는. 그렇죠? 얘가 없으면 안 되는 스마트폰이 시대. 존재하지 않으면 타자를 만날 수 없는 그런 21세기적 어떤 관계. 관계를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사물이 아주 상징적으로 징후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해시태그 인공지능은 어떻게? 인공지능이 이제 그 통역 앱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게 인공지능이라니까. 그러면 해시태그 스마트폰. 그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멋지네요. 나는 그 통역하니까 그 심장 하트 아 맞아. 이거 번역한 거가 마음이에요. 떠올라가지고 마음. 그러네. 그래 심장을 가져와줘. 이거는 구미호 나는 얘기죠. 네. 구미호 재현이잖아요. 이렇게 좀 잘못될 수 있는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갖고 좋았는데 진짜. 그래도 한계는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네. 맞아. 저희 해시태그는 마침내입니다. 인상적인 마침내. 표현이고 키워드죠. 이게 영화 속 대사로 등장하는 그 맨 표현인데요. 앞에부터? 네. 그 박해일이 탕웨이를 이제 신문하면서 그 탕웨이 그러니까 설혜의 남편이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문하면서 나왔던 멘트인데 처음에 그 설혜가 이렇게 말하죠. 산에 가서 안 오면 걱정했어요. 마침내 죽을까봐. 마침내 이렇게 의도한 건지 의도를 안 했겠죠. 근데 뭐 설혜도 아시다시피 한국어가 굉장히 서툴고 본인도 이제 그 배우는 그러한 단계였고 중국인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게 그 대사 속에 뭔가 자신의 본심이 이제 좀 드러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중국어로 그걸 하면 뭡니까? 종위? 종위시라. 종위인데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중국어로 쓰면은 어때요 느낌이? 종위시라. 그러니까 드디어 죽었네. 이런 느낌. 드디어라는 거에 약간 뭐 마침내. 기대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순 기대 충만한 표현이죠. 네, 마침내. 그러니까 오매불망 이제 거야. 바랬던 것이 이루어졌다. 긍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건데 글쎄요. 이 부분이 또 마침내 이 용어를 잘못 이제 사용한 거에서 비롯된 해프닝인데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죠. 되게 중요한 그렇죠, 단어였어요. 맞아. 네네네. 근데 저는 이거 외에도 주목했던 게 요즘 그 헤어질 결심 각본집 예약 판매가 시작됐어요. 그렇더라고요. 예약 시작됐는데 지금 알라딘에서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오르고. 살만한 대사인가? 근데 대사가? 아래에 지금 이게 한 줄평 같은 게 달렸거든요. 근데 지금 한 줄평이 어떻게 달렸냐면 나왔구나 마침내. 역시 우리도 말해볼까? 그리고 마침내. 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마침내 구입할 결심. 마침내로 얼마든지 대화가 이어지겠네. 네네. 근데 이 마침내뿐만이 아니라 안에 거기 지금 많잖아. 댓글이 지금 한 100개 정도 달렸는데 이 댓글들이 다 마침내? 영화 속 대사들을 패러디한 진짜? 댓글들이에요. 너무 예컨대 이런 기발하다. 거예요. 한국에서는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각본집 읽기를 중단합니까? 이거 야. 대사 기억나죠? 네네. 네네. 네. 뭐 사랑을 중단합니까? 뭐 또 이런 하나 거 있지, 소개해드릴게요. 결혼해도. 최고의 각본을 볼 방법이 오로지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통장 잔고가 해겔 각본집 사는 일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통장 잔고가 무너지고 깨어짐. 붕괴야 붕괴. 아무튼 이런 재치 있는 재치 있는 한줄평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아, 이거 줄여서 진짜. 해결이라고 하는구나. 이게 해결. 다 본 네. 사람들이네 그래도. 깨어지고 박스하지만 부서짐. 나오고. 동감합니다. 동감해. 통장 장 잔고가 깨어지고 부서짐. 아유,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이런 것도 나와야 되겠는데? 그러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댓글이 그러니까요. 네. 완전 콘텐츠도 저럴 이런 때. 콘텐츠가 없어요. 진짜 절묘해요. 이게 후민정음의 힘이지. 난 진짜 와 마침내. 대단하다 대단해. 이거 댓글 리벤트 하면 좋겠다. 리뷰보다는 진짜. 네. 이벤트 가도 리뷰왕을 가리면 되겠어. 조회수 제일 많은 리뷰왕. 아유 정말 좋아요 제일 많이 받는 사람. 해결이라고 줄이더군요. 줄였네. 예, 해결이라고. 해결. 와 네. 한번 달아봐야 되겠다 나도. 네. 우리는 뭘로 다를까 이러면서 생각을. 근데 이게 지금 베스트셀러 네. 1위에 올라와 있고 영화 다 좋아할 코드지 않나 진짜? 기억할 만한 대사는 별로 없는데. 전 마침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 대사는 주옥 같은 내가 대사가 그렇게 아니고. 만만합니까? 뭐 있죠. 근데 이게 약간 탕웨이가 그 대사를 그래서 구사해가지고 그런 거지.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문장 자체는 아니 근데 그게 왜 계속 드라마를 보잖아.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 대사를 배우는 똑같이 그러니까 하다가 더더욱 보니까 이제 남을 나오는 대사는 거지. 없다는 거지. 나는 차라리 나의 해방일지 이런 대본집이 날 건. 주옥 같은 문장이 막. 근데 이게 그 문자 오고 갈 때 보면은 거의 오탈자 없잖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탕웨이가. 그런 걸로 배운 거죠. 훌륭하게 나왔는데 대사를 똑같이 따라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설정이 된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그것만 배웠죠. 예. 나중에 그 탕웨이가 언론이랑 인터뷰할 때 밝혔는데 아직도 이제 한국에서 꽤 오래 살았잖아요. 결혼하고? 언제 결혼한 지 얼마 됐죠? 근데 아직까지 한국어가 서툴대요. 그럼 그 영화 속 그러니까 영화 속 대본을 이제 달달 외워서 오히려 일상 용어를 잘 구현을 못 하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인터뷰한 배워서 내용이 했다고는 있었어요. 하더라고요. 네네네. 느낌 살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치. 잘했어요. 그래도. 근데 목소리가 일단 좋더라고요. 중국어 발음도 되게 좋고. 아유 탕웨이가 한국 영화에 나온 것만으로도. 영광이죠. 아유. 새끼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박해일은 무슨 복이야? 그러니까 파이란이 떠올리지 않아요? 파이란 옛날에 최민식이랑. 네네네네 그렇죠, 오래전 맞아, 맞아. 영화인데 그때는 이제 장지가 와서 그 영화 죽죠. 진짜. 중국 잊을 수 여성이 없는 영화. 이주 여성이 와서 죽는데 이거는 이제 남편을 죽이죠. 탕웨이가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변화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 사실은 이 이제 탕웨이가 저희가 2부에서 마침내 차이나는 한 장면을 하겠지만 마침내 끝났습니까? 책사님의 해시태그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나 안 했다고 얘기하고 마침내. 얼른 하십시오. 마침내로. 예, 저는 산해경으로 해시태그를 했습니다. 그냥 산해경으로? 왜 네. 거기에 그냥 좀 눈에 띄어가지고 중간에 그 간병인의 역할로 할머니한테 그 고전을 이렇게 맞아. 그림 읽어줄 때 보니까 막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림이. 맞아. 근데 그 그림이 뭔지 산해경이라는 중국 고전에 그림을 한글로 또 이렇게 막 설명을 써놨죠. 써 있어요. 뭐라고 동화처럼 거기까지 막. 기억이 안 나는데 써 있어. 산해경은 중국 고전의 이야기. 예, 이게 거의 요괴랑 동물들이 여기에 많이 나오는데 산해경을 한번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예, 되게 두꺼운 책이긴 한데 저는 재밌었던 게 우리가 영화 하면서 옛날에 했었죠. 미너 그레이트 월 때도 그레이트 한번 월에 했었죠. 그레이트 월도 네, 있고. 맞아. 네. 그 도철. 맞아요. 아유,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쵸? 그거는. 예, 그런 괴물이라든지 미너의 그런 뭐 반신 뭐지? 반인 반신. 반신. 네. 네. 반인 반수. 네. 반인 반수. 반인 반수.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 산해경에 있고 사실 그 또 하나는 우리 뭐 일본에서 닌텐도에 나오는 각종 다양한 이런 동물들을 모티브 했던 게 산해경이라고 해요. 닌텐도? 포켓몬 말씀하시죠? 포켓몬. 네, 그 시리즈들. 그런 것들이 시리즈들도 다. 근데 되게 산해경에 무수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 고전을 들려주는 게 좀 나오고 있어서 예, 좀 재밌어가지고 저는 이 산해경을 영화가 했습니다. 산과 바다에 관한 얘기잖아요. 산과 바다. 그래서? 산과 바다다. 예, 예, 예. 그래서 산해경이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산에서 사건이 벌어지거나 바다에서 사건이 벌어지거나. 맨 처음엔 산이고 그 다음에 바다고 그럴 수 이걸 다 있겠네요. 극과 극으로 표현한 거에서 산해경을 산과 또 바다. 그래서 이게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산해경에 대한 얘기도 그렇지만 여기 또 이제 뭡니까 인자요산, 지자요수 뭐 이런 표현도 맞아, 나오는데 맞아. 요산 그렇게 요소도 얘기하죠. 나오죠. 요산 요수 나오는데 네. 요거에 대한 해석은 좀 저는 좀 반대인데 네. 예를 들면 인자요산, 지자요수를 그냥 대칭 구조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인자한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이렇게 돼서 이게 인자한 사람의 레벨과 지혜로운 맞아, 사람의 맞아. 레벨이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대등한 생각하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공자가 논어에서 인을 강조하는 것처럼 지도 강조했었어야 돼요. 그죠? 공자의 어떤 그 중요한 이상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인뿐만 아니라 지도 같이 등장했어야 되는데 지에 대해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왜 갑자기 인자요산, 지자요수라고 했나? 물론 이제 배우고 공부한다 학에 대해서는 많이 등장합니다만 이 학과 또 지의 관계를 따져보려면 또 복잡한 거라서 단순하게 인지만 갖고 놓고 생각하면 공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상적인 개념은 인이에요. 인. 그러니까 인자요수 이지만 지자는 인자는 요산이지만 지자는 요수한다. 그래서 이거를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긍정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인제 산을 좋아하는 거야. 산을 좋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자한 나도 사람이 산이 되어야 좋은데. 하는 산이 좋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놈들은 꾀돌이들이라서 물처럼 요렇게 저렇게 피해 다니고 뭐 모양을 잘 바꾸고 색깔도 잘 바꾸고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 이게 정설입니까? 인자는 인자한 사람은 인을 추구하는 사람은 산처럼 탁 앉아 있어. 그런 의미구나.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거기 탁 앉아 있어. 근데 꾀돌이들은 이렇게 길을 찾아다니고 잘 자기 모습을 바꾸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저의 해석이에요. 재밌네요. 근데 오래 뭔가 생각했어요, 이게 제가 이걸. 약간 대등한 느낌으로 우리는 들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등산이냐 해수욕이냐. 그러니까 넌 인할래, 넌 지할래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산이어야 돼. 그러니까 물로 가면 망하는 거야. 이 꾀돌이들이 물로 가서 다 망한 거 아니에요. 페일이랑 해준이랑 설애가 다 물로 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물로 갔죠. 물에 가서 자기들의 꾀를 쓰면서 다 망하는 거야. 물에다가 핸드폰도 죽고 버리고 헤어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목적지와 정착지가 있다면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이렇게 굽이쳐 흐르는 요수야? 거죠. 그게 이 물의 특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긴 이제 하네. 중국 사자성어에는 만절필동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만절필. 완저비동. 그러니까 중국의 이 가장 큰 강인 황하를 보더라도 이제 서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가는데 그게 만번 이제 이렇게 굽이친다. 해가지고 만번을 꺾어도 결국엔 동쪽으로 흘러간다. 뭐 이런 뜻인데 물의 그래서 특성이죠. 명나라 때 임진왜란 이제 끝나고 명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그 명나라 황제를 모시는 사당을 지어라.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명나라가 망하니까 조선 중화주의를 표방하면서 만동묘라는 사당을 지었죠. 네. 충청도에. 만동묘가 있어요. 지금도. 그 만동묘 올라가려면 계단이 굉장히 가파라. 황제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구부리다 무릎을 이렇게 숙여서 가야 되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그 만동묘가 이제 바로 만절필동에서 온 거죠. 처음 들어봐요. 오늘 뭐 엄청난 거네요, 완전. 레벨이. 네. 산해경 얘기도 재밌는데 네.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3부에서 뭐 할 수 있으면요. 네, 이 영화는 더 하셔도 돼요. 일부 끝나기 전에 아까 잠깐 정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호신이가 두 번째 남편 이름이고요. 맞아요. 철성이는 그 나쁜 놈. 죽여달라고 나쁜 한 놈이라기보다는 이제 남편을 돈 죽인 놈 떼먹은 아니에요? 돈 떼어먹은 그렇죠. 남편을 죽인 놈. 남편을 죽인 사람. 죽인 놈. 네, 그러니까 사철성, 호신이 사철성. 폰이 되게 중요한 폰이거든. 네네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2부에서 차이나는 한 장면으로 더 땀땀이 이 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헤어질 결심 일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가자 어여 짐싸. 지금 갑니까? 어디로요? 정처 없이 떠나는겨.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차이나는 무비. 온더로드. 자 갑시다 어여 짐싸 가게. 지금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데요? 정처 없이 떠나는겨.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차이나는 무비. 온더로드. 저희가 근데 자기소개 요즘엔 통 안 한 것 같아요. 자기소개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다 없습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름이 없어요. 최근에 저희 구독을 신청해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정체성을 좀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려면 이 닉네임부터 자영업. 바뀌어야 할 거예요. 이 책도 요즘 소개 안 하시잖아요. 아니야 하면 산해경 했잖아. 산해경. 그럼. 책이에요. 네. 맥이냐 맥여? 자, 네, 저는 자영업입니다. 자영업.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저도 다시 할래요. 그러면 다시 해야 되지.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잔인한 화제작. 마침내 모두가 빠져든 수사 멜로곡. 영국 가디언지 평점 5점 만점. 올해 칸 상영작 중 스크린 인터내셔널 평점 1위. 인디와이어 선정 올해 칸 최고의 영화 탑3. 정점에 오른 세계적인 거장. 두 배우의 뜨거운 케미스트리. 헤어질 결심. 이상 꼼꼼히 자기소개입니까? 꼼꼼입니다. 찌라시맨으로도 가끔 활동하는. 네. 찌라시맨. 네. 저는 신여성입니다. 뭐 관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항상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지갑은 텅 비어 있지만 네, 신여성이 진행을 하고 있는 차이나는 무비 온더로드. 네. 2부는 차이나는 한 장면.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속에 담겨진 이야기도 좋고요. 또 상상력도 좋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걸 또 발견해 드리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누가 하실 거예요? AI? 저는 누가 더 할지도 모르니까 저는 이제 양보 없이 마지막 장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 네. 나 그거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는 한 채 양보를 할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우리 다 똑같은 것 같다. 그럼 마지막 장면 앞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영화는 마지막 장면을 보기 떼면서 위해서 앞에 버스 모든 타고 게 자전거 타고 길 걷고 다 하는 거예요. 다 참고. 2시간이 다 희생이고 그 마지막 장면 한 씬을 위해서. 네, 그 그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장면이긴 한데. 완전 상상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중국에선 저렇게 해도 죽나? 모르겠어요. 한국 영화에선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박찬욱 감독의 너무 막 작가의 상상력 아니에요? 숨막히는 장면. 이게 참 스포일러라 참. 네. 안 보신 분들께 되게 죄송하지만 몽환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 판타스틱한 장면이죠. 이 그죠? 작가를 많이 띄우더라고요. 박찬욱 감독님도 그 저는- 정석영 작가의 같이 오래 작업을 예, 많이 오래 했다. 잘.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마지막 장면은 양보를 할 수 없는 네네. 장면. 묻어가겠습니다. 오늘 대놓고 묻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그게 장면은 그게 잊혀지지 않죠. 다. 한치에 정말 뭘 할 수가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등신불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네. 자기가 자기를 파괴하는 음. 서사잖아요. 그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 장면의 앞장면으로 저는 그래요? 왜 그 미제 사건들의 사진들을 쫙 볼 때 박해일 집에서 박해일 집에서
커튼을 딱 젖히니까. 이것 때문에 나를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하고 그렇게 죽는 방법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앞 장면에 이제 그거까지 한 번 더 기억나고, 네, 마지막 장면을 위한 2시간의 길고 긴 여정이었다라는 생각이 그죠. 마지막 네. 장면은 꽤 긴 서사죠. 그러니까 네. 뭐 휴대전화가 발견되고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 남자는 여자를 쫓아가고 여자는 어딘가로 가고 있다가 차를 멈추고 술을 마시고 네. 땅을 파고 죽음을 택하고 남자는 그 자리에 나중에 시간차를 두고 도착해서 찾아 헤매고 못 찾고 어긋나고 이제 이런 서사인데 네. 굉장히 이 씬이 굉장히 길죠. 생각보다. 미해결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마지막 한 장면.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장면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데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이 밑에 묻혀 있지만 그걸 모르고 그 위에서 소리치고 뭐 신발끈 묶고 계속 그런 사실은 밑에 박해일이 있는데. 영화 내내 엄청 차분하게 나오잖아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감정이 이렇게 드러나는 순간에도 차분하고 나는 품이 있고 이런 이제 형사. 기품 있게 나오죠. 근데 마지막 장면에 그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은 그 무너지는 장면이 그 모래사장 위에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형사로서의 자신감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뭐 그 탕해에 대한 마음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손가락 바깥에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자기 바깥으로 싹.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탕웨이도 무너졌지만 그 막 썰물이 들어온 무릎까지 차오르는 그 바닷물 위에 서 있는 박해일도 결과적으로는 허물어지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탕웨이가 거기에 죽었을 거라는 어떤 강력한 의심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렇지. 혜준이도 죽을까요? 그 바다에 묻혀서? 설마요. 아니면 살아남을까요? 수사를 계속하겠어. 아니 미해결 문제니까 해결해야죠. 형사잖아. 형사. 그러니까 영원히 나를 떠나지 말라는 의미로 설에는 그렇게 죽은 거지. 잊지 말라고. 그거죠. 그게 자기를 앞에 잊지 그 말라고. 사진들 미해결 사진을 보면서 약간 번뜩이는 눈빛이 좀 있었어요. 거기서 그냥 그걸 파리 이제- 얘기도 하고 막 그러죠. 네. 이렇게 해야지 나를 남겠다.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녹화를? 빨대를 막 말이야. 라디오에서는 마지막을 마시고 있었던 거죠. 책장 하나도 곱게 넘기지는 이게 못하는데 아마 네네.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네. 정말 마지막 장면은 네. 진짜 한치 양보가 될 수가 없는 게 박찬욱 감독이 이 장면을 위해서 모든 미장센을 덮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설의 입장에서의 헤어질 결심이야? 전 둘 다 된다고 봐요. 둘 다? 저는요. 그러니까 먼저는 박찬욱이 저기 박해일이 나 이제 너랑 끝이라고 얘기를 했고 헤어질 결심. 그때 그 남자의 음성을 녹음한 다음부터 이제 그 남자를 다시 만나고 그 이포로 이사를 갈 때부터 이미 나는 얘한테 어떻게든지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어떤 방법을 쓸까라는 것을 이제 저도 그게 처음에는 탕웨이일까 둘 중에 누굴까 했는데 둘 다죠. 저는 둘 다인 다죠. 것 같아. 끝까지 어디로 사라졌을까를 찾아 헤매겠지. 네. 그렇지. 박해일은. 그 바닷가를 못 떠나게 만드는 거지. 네. 변사체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깊이 팠어. 근데 떠오르진 않겠죠 그게? 그러니까 못 떠오르는 거야. 묻혔어. 웬만해서는 형체가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아유 참. 그 모래사장 위에 새만금을 건 사람은 떠오를 수도 있지. 모래사장이 땅에 되면. 물고기들이 근데 이상한 대로 지금 흘러가. 참 뭐랄까 박찬욱답지 않은 서사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런 말 옛날에는 썼지만 빠게스잖아요. 그거 어떻게? 빠게스 그거 뭐라고 하지 우리나라 말로? 양동이. 죄송합니다. 양동이를 바케스가 아니라 바스켓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빠게스라고 불렀거든. 그게 약간 근데 일본어식이죠. 그럼 바케스가 어울리는 그거를 들고 마치 해수욕장에 가면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 모래놀이를 할 때 사람 눕혀놓고 이렇게 몸에다가 모래성 쌓을 때 그런 거 한단 말이야. 그래서 모래를 계속 파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저기 뭐야 그 산 위에서나 있는 얘기잖아. 우리가 무덤을 만들거나 이럴 때 파는 흙 같은 높이로 막 엄청 파잖아 그걸로. 근데 이 미장센이 뒤에서 이 사람이 뭐를 하려고 저걸 가져가지? 나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씬들이 박찬욱 씬가 아니라니까. 박찬욱은 그런 식으로 은유를 막 쓰고 그렇게 해서 막 그 사람을 막 따라가서 그 사람의 심리 안에 이런 게 아닌데 이번에는 은유적으로 시간차가 좀 길고 그리고 이렇게 되게 한번 작가의 힘. 그러니까 이 네. 관객들에게 네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느낌으로 슬슬 가면서 조금씩 보여주는 느낌. 그래서 박찬욱 스타일 좀 약간 낯설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수장인데 맞아. 수장이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그 산에서 첫 남편을 죽이고 두 번째 남편은 집에서 죽이고 그것도 수영장에서. 아니 물. 두 번째 남편은 걔가 죽인 거잖아. 철성이가 죽였죠. 철성이가. 그리고 사랑한 남자를 해서 물 다 빼고. 그리고 결국 자기는 또 물에서 죽고 바다로 가서 죽고. 근데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니까 궁금한 것 중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자기가 그 극약을 갖고 있던 내아를 할머니한테 준 걸로 나오잖아요.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설애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이제 입체감 있게 보여주는 면이 있는데 그런 게 너무 이제 생략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 자기가 정말 극한의 순간에 죽으려고 그런 폭력적인 남편 밑에서도 먹지 않았던 그 약을 이제 그 할머니에게 주는 건데. 그런 이 할머니와 설애와의 관계는 좀 설명이 이제 좀 어색했다. 약간 꼭 할머니가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할머니의 죽음과 그 내알의 독약은 조금 그 개연성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오싹하게 그렇게 쓰잖아. 저기 박해일 데리고 위에 올라가서 뼈가루 좀 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오싹감을 좀 설명하고 납득을 하려면 중간중간에 그런 장치가 뭐가 그래도 있어야 돼. 있어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개연성 진짜 뭐지? 없다. 뭐 이런 생각 이럴까봐 들잖아요. 저는 그 이상한 부분이 굉장히 있는 거죠. 많이 찍긴 찍었대요. 근데 이제 그래서 편집에서 버리지 많이 못하고. 드러내가지고 더 버렸어야 돼. 연결이 제가 잘 볼 안 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더 많이 버리거나. 찍었더라고요. 할머니 부분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할머니를 죽인 이유로 중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잖아요. 보셨죠? 자기 할머니를 죽이고 네, 내가 자기 말한 건 할머니가. 여기 할머니 돌봤던 할머니를 편안하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할머니가 아까 그랬다고 산해경 했잖아. 읽어준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 죽었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거봐 이해 못했지. 그러니까 그 할머니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 그 할머니 죽은 죽었어요? 거지. 그 약으로? 그 이유가 있잖아. 할머니를 죽여야만 그 이유에 시간차. 알리바이. 설명이 되기 네. 때문에 한 건데 그게 너무 할머니 부분이 개연성 없게 편집된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개연성이 있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고. 많이 잘라가지고 자연겁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개연성이 없으니까 제가 죽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 극약 내알이 엄청 세게. 잘못했네.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 보내드린 다음에 남은 그 내알인데 얼마나 그게 상징적인 네. 내알이에요. 저걸 언제 쓸까? 누구한테 먹일까? 혹시 자기가 먹고 죽진 않을까? 난 마지막에 그래서 그 약을 삼킬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그 약을 써버렸으니까. 다른 걸 써야지. 그래서 수장 할 수밖에 없네. 근데 저는 그 수장이란 말이 진짜 좀 네. 오싹해요 진짜. 오싹하고 할머니한테 내알을 주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죽여주는 여자가 생각났어요. 나도 지금 그 얘기하면서는 죽여주는 여자. 자기 할머니도 그렇고 네. 돌봐줬던 다정했던 할머니도 그렇고 맨 처음에 한 번이 어렵지. 막 그 이러면서. 죽여주는 여자가 그거죠. 똑같아. 네.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맞아요. 아니 되게 뭐 차분하고 착한 여자일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면에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중간중간에 그런 장치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쩌면 그 자기 할머니를 보내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이었을 거고 그러니까요. 이 그건 사람이 죽여준 여자도 비슷하죠. 한국에 와서 그 미싱 사라진 여자의 그 한매처럼 공효진처럼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왜 박해일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왜 이런 남편들만 만날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여자를 이용하는 방법, 때리는 거, 학대하는 거,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요구하면서 이 사람의 이 불안정한 신분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점점 이 사람이 생존 본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영화 우상의 천우희가 맡았던 그 역할처럼 이 사람은 괴물성이 발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 안 그러면 너를 죽이겠다, 추방시키겠다, 너를 체포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보니까 저 놈도 정상은 아닌데 그 놈이 나를 이용하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이 끝에 가면 사실은 정상적인 정서를 갖고 있기에는 힘든. 근데 원래는 자기 할머니를 위해서 간호를 배우고 돌보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원래는 착했어. 착한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자기를 인간적으로 대해줬던 첫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그렇게 연결되기에는 자기의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죄성이 파국을 몰고 올 것 같으니. 근데 또 둘이서 수갑차고 차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화양연화 같죠. 네. 이게 오마주가 좀 있는 것 네. 같아.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멋을 부렸다. 멋을 부렸어. 기교를 부린 듯한. 그리고 오마주도 했다. 분명히 했다. 네, 맞아요. 동의합니다. 특히 그 백사장 장면 뒤에서 그 바스켓 들고 가는 것들 해외 영화에 꽤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봤다. 그리고 해안선 도로에서 드론을 쓰거나 수영장 장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오마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찬욱답지 않다. 박찬욱은 사실은 그런 드론이라든지 풀샷, 롱샷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타이트한 접사라든지 안각을 많이 쓰는 감독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심리 연기라든지 굉장히 디테일한 관계 묘사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탕웨이도 한국말을 잘 못하긴 하지만 그 이런 어떤 미적인 거, 영상미학 그런 걸 엄청 신경을 썼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 네, 다 마지막 장면입니까? 저는 장면이 따로 있습니다. 뭐 장면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이게 초반에 그 형사인 박해일이 탕웨이를 수사하면서 근데 이제 탕웨이가 자기 말로 이제 혼잣말로 중국어를 막 얘기하잖아요. 고양이한테 아니면 취조실에서 고양이한테도 그러고 고양이한테 심장을 심장 가져오라고. 그 일상생활에서 중국어를 하는데 박해일이 답답하니까 답답할 때 쓰는 거야. 그 뭐죠? 그 휴대폰을 이렇게 들이밀면서 이제 그걸 이제 번역해서 듣고 하는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장면이라기보다는 그 대사. 아까 말씀하신 그 심장 대사. 그러니까 그 친절한 형사의 심장을 가져다 주세요. 근데 이건 한국어에선 전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는 그 심장을 이제 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심장이 이제 실제 이 생체 기관이 심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애틋한 그런 마음이라든지 그런 우리도 심장이 쫄깃하다 이런 말은 쓰죠. 그러네요. 근데 심장을 가져와줘. 되게 문학적인 표현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그렇죠. 심장이 쫄깃해 이럴 때는 의미는 알아들었지. 심쿵 우리도 있어. 네. 심쿵. 근데 제가 심쿵이네. 또 중국어를 알아듣는 이 자영업으로서 이 AI 한계구나 이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계도 느껴져야지. 이게 통역하고 번역하면 진짜 많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양이 밥도 일부러 사료도 주고 죽은 새도 묻어주고 그래 굉장히 동물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죠. 그리고 돌보는 할머니도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다만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잔혹한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답습한 살기 위해서 환경으로 인한 그래서 그런 모두 다 그럴 수 있겠네. 그럼 씁쓸하지. 그 무너지고 깨어졌다는 얘기가 등장하잖아요. 영화에서 붕괴라는. 그 저기 박해일이 얘기하는 그 거죠. 얘기하니까 아까 그 죽음이 굉장히 미스터리했다. 왜 굳이 그런 죽음을 선택했을까? 라는 말씀. 문득 든 생각이에요. 그 죽음 자체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딱 드네요. 일단 그
모래를 모래에서 파가지고 무너진 거라니까. 예, 모래를 이렇게 높이 쌓았잖아요. 네. 옆으로 양옆으로. 그게 무너지면서 본인이 어떻게 깨어지나 모르겠습니다. 제 그냥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탕웨이의 죽음 자체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저는 그 위에 서 있는 박해일이 붕괴되는 느낌이 세게 들더라고요. 거기 둘다 막 파도가 붕괴. 엄청 치잖아. 그래서 막 그 모든 걸 지우고 있잖아 발밑에서. 그러니까 자기 형사로서 갖고 있는 모든 가치관이라든지 확신, 막 믿음, 게다가 사랑까지 포함해가지고 GPS까지 달고 따라왔는데. 원래 붕이라는 글자가 위에 산자가 있고 밑에 그 이제 음에 해당하는 소리에 붕자. 해당하는 친구 붕자가 있는데 붕자가 있는데 붕자. 붕이라는 소리는 거기서 왔고 이제 산이 무너지는 걸 붕이라고 하거든요. 큰 산이 무너지는 거를. 그래서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임금이 돌아가셨을 붕하셨다. 때 붕. 붕이라고 그래요. 붕. 네. 그러니까 큰 산이 무너졌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그 무너짐이라는 게 결국 이제 관계의 무너짐이고 그 해준과 설의 사이의 그 관계가 결국은 붕괴되는 그치. 그걸 이제 의미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게다가 고소공포증이라 산에서 떨어지지도 못하고 떨어지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밑에서 죽어야 되는데 약은 이미 처리했고 약은 없고. 그러니까 산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세상이 끝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바다로 간 거지. 맞지. 설명만 들으면 바다 거북의 일생을 듣는. 자라도 있잖아, 자라. 자라의 일생을 듣는 거. 네. 자라 거북의 마지막은 바닷속에 자기를 묻는 것입니다. 뭐 이런 느낌이야. 참 마음이 짠한 영화죠. 네, 저희는 헤어질 결심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어여여 가게 짐싸. 지금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데요? 정처 없이 떠나는겨.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차이나는 무비 온 더 로드. 출발! 어여여 가게 짐싸. 지금 가나요? 어디로 가는데요? 정처 없이 떠나는겨.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어떻게 해? 차이나는 무비 하세요. 어디로 갔어? 이러려고 그랬지. 온 더 로드. 출발! 손이 많이 가. 어떻게 여기 영화 끝나야 따라 되겠다. 아유 괜찮습니다. 떠나기가 괜찮아. 어려워. 나 우리 다음에는 뭐 하나 못 가, 가져야 못 가. 되겠다. 걸어가는 한계만이 자욱한 이 거리 그 언젠가 다정했던 그대의 그림자 하나 생각하면 무엇 하나 지나간 추억 그래도 애타게 그리는 이 노래가 영화에서 이게 되게 오래된 정말 노래잖아요. 오래된 한 노래죠. 50년? 네. 뭐 엄청 오래됐다고 그러던데요. 이 노래가 진짜 영화에서 아주 정훈이 씨가 16살인가 18살 때 불렀는데 이 노래를요? 50년 넘은 상복이 노래였어요. 많아가지고 뭐 도쿄가 일본 가서도 상 많이 타고 예. 이 노래 가지고 목소리가 근데 이번에 이거 다시 부른 거예요.
지금 70이 넘으셨거든요. 어쩐지 목소리가 70이 넘으셨는데 10대 목소리가 아니야. 송창식 씨도 같이 다시 부른 거예요. 송창식 씨였구나. 네, 같이 부르기도 하고 네, 뭐 나중에 송창식. 따로 녹음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너무 잘 어울린다. 합했다 그러던데. 네. 안개 때문에 이 노래 때문에 박찬욱 감독이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네.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대요. 야, 우리들의 블루스의 위스키 온더락이 생각나는 한 대목입니다. 노래가 컨텐츠를 막 이데 노래가 인상적이면은 하여튼 그 영화나 드라마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딱 저도 이 영화 그럼요.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안개를 들었습니다. 여기 안개가 예. 많이 끼는 도시, 나오죠. 안개가 많이 끼는 도시. 이포라는 도시가 나오죠. 이포. 예. 이포는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는 아니고 이 영화에서 이제 가상으로 설정한 도시인데 부산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도시라고 설정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원래 장혜준, 혜준이가 그 원래는 부산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내가 있는 와이프가 있는 이포로 이제 이사를 오죠. 왜 이 기도수 살인 사건을 이제 다 끝내고 나서 이 설애가 혐의가 없다라는 걸 이제 완결짓고 나서는 이쪽으로 전근을 와서 네. 영화의 후반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앞부분은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부산에서 벌어지고 네. 나중에 이제 3분의 1 정도, 뒷부분 3분의 1 정도는 이포라는 가상의 도시에서 벌어지는데 여기가 이제 안개가 많이 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라는 게 사실은 들어간 지명이 포라는 게 이제 물가, 뭐 시냇가, 바닷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작은 물들이 시내나 강이나 이런 것들이 시내가 강으로 흘러가고 또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곳을 이제 포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제 네. 항구라는 말처럼 포구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명에 보면 포자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포. 서울, 마포, 뭐 마포 나루 이런 데, 네. 재물포, 제물포 또 있고요. 삼천포, 네, 네. 회룡포, 네, 회룡포, 네, 회룡포? 회룡포. 그렇지 다 네. 그 포의 개념이 목포, 네. 목포. 목포, 네, 군포, 군포. 난리 난. 네, 포자. 근데 포자가 꼭 이렇게 뒤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포항 같은 데는 앞에 앞에 있네요. 들어가기도 그러네요. 하고. 바닷가인데. 포가 모여서 항구가 됐나 봐요. 포항.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한자는 모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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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러니까 포가 굉장히 많아요. 포가. 맞네. 그래서 아우. 이렇게 이제 바다 여기는 이제 바닷가이기 때문에 이 포가 뭐 두 이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를 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럴 수도 되게, 있는데 예. 저는 이제 두 이자라고 생각했는데 포라는 것은 그래서 물이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곳이고 언제나 사람들이 머물렀다가 떠나는 곳입니다. 잠깐 떠나기 위해서 머무르는 곳일 뿐이지 그 포에 상주를 하지는 않아요. 포구에, 그죠? 포구라는 건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네. 떠날 사람을 싣고 떠나고 또 남자는 사람을 또 배, 데려오고 여자는 일시적으로. 네네 그런 정말 네. 내가 언제나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어질 결심 이 혜준과 이 한이? 설애 네. 사이의 어떤 관계의 어긋남 이런 것들이 두 개의 포. 갑자기 쥐포가 생각이 나. 나는 먹태. 갑자기 대구포, 아구포. 이게 뭔가 이렇게 둘이 스쳐 지나가면서 헤어져 갈 수밖에 없는 초고추장. 그런 어떤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나 이포가 만들어진 거 아닐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생각을 잠깐 삼포도 아니고 해봤습니다. 이포니까. 네네. 그러네 두 사람의 이포니까. 포로 네, 네. 받아들이면은 네. 그렇게 많이 생각했네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우리 일단 상징이 너무 많아. 처음에는 이포가 어디 있는지 검색부터 했거든요. 아니, 저도 검색했어요. 그쵸? 아이고, 역시. 없죠.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생각. 저는 뭘 많이 꾸며 넣었어요. 일단 맞아. 많이 넣었어. 저는 그 그래. 쌀이 유명한 그 이천인 줄 착각하고 천이다 걔네 천. 이포했을 때. 근데 이제 이게 동해면 사실 밀물 썰물이 없잖아요. 해수욕장은 네, 있지만 해수욕장이 있지만 그래서 이게 결국 그 공간을 동해랑 서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찍었다고도 여기저기서 합니다.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이게 썰물 밀물이 이렇게 쓱싹쓱싹 돼야 땅이 평평해지는데 동해는 그럴 시간이 없어. 없죠. 엄청 그냥. 파도가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사실 이 장소를 유추해 볼 만한 실마리가 있잖아요. 아내가 근무하는 곳이 맞아. 원자력 발전소였잖아요. 왜 하필이면
원전일까요? 난 그것도 참 그것도 뭔가 뭐였을까? AI 같은 느낌 아닌가 갑자기. 뭐였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 되게 그냥 이과생을 표본하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아니 느낌도 무슨 있고.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정권에 대한 안돼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아. 살살마. 아니 근데 박찬욱 감독도 모를 것 같아. 그러게 하면. 원전을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거 와이프가 굉장히 그 이과생으로 논리적이고 나오잖아. 명석하고 나- 딱딱 끊어지고 뭐 아무리 부부가 떨어져 있어도 뭐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근데 젊은 남자 오니까 도망가잖아. 2주일 그러니까요. 이혼했대. 근데 그게 갑자기 사랑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던데 이주임하고도 이미 주말 부부였으니까 뭐 이러면서. 그렇지. 그리고 눈이 미리 맞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주임이랑 미리 살림을 차렸을 수도 그렇지, 있죠. 그렇지. 예. 공식적으로 이별 선언을 하는 것일 뿐 그래서 예. 자라를 가져가잖아. 성님하고 성유와 잘하는 양쪽. 왜? 막 이러면서. 아 진짜 자라에 손 물리는 장면 진짜 예술 아니에요? 아 진짜 네, 성유가 왜 좋은지 막 이걸 다 분석하고 있으니까 맞아. 이과생으로 이제 표현하려고. 근데 이제 뭐 원전. 이 이포의 가는 길 묘사의 앞쪽에 보면은 박해일이 항상 불면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불면증이 여기 있나. 고경표 나오잖아. 동료 형사로. 아니 형 그 뭐 졸지 마세요 하면서 계속 전화를 해주잖아. 그 짧은 그러니까 1시간 달리는데도 밤에 계속 졸음운전해서 역주행하고 이러는데 설애가 설애를 취조하려고 문자를 넣었더니 내 집으로 오세요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밤중에 돌아갈 때는 말쑥하게 차려입고 졸음은커녕 막 그 속도 엄청 밟아가지고 그 여자의 집 쪽으로 향하잖아요. 차를 막 멀쩡하게. 원래는 그 시간이면 막 비몽사몽이어야 되고 도로를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약간 박찬욱식의 긴장감이나 조금씩의 그 변화들 그런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주방에서 모습이라든지 이런 와이프와 설애가 대비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취조를 할 때 그 고경표가 네 그거 초밥 먹자고 초밥도. 고경표가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해놓고서는 그러니까. 엄청난 초밥을 사서 둘이 딱 먹고 박자 맞춰서 싹싹 치우잖아요. 근데 그런 식 원래 그 박찬욱 감독이 좋아하는 리듬감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딱딱 떨어지는 그게 거. 그 완전히 둘이 손발이 맞는 듯한 느낌. 그래서 탕이하고. 그게 딱 각기가 맞으면서 영화적으로 명쾌하게 지나가는 재밌게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사이가 조금 늘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부터 서로 꿈틀거린 다음부터 뭔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조금 늘어졌는데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을 제가 2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곽재구의 포구기행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를 쓰고 음악을 듣고 포도를 가꾸며 살아가는 것.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사랑하고 헤어지고 병들고 슬퍼하고 그런 시간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빛과 희망, 꿈, 무지개. 우리가 아름답다고 믿어온 모든 의미들조차 대기의 한 진료에 불과한 것 아닌가? 오랫동안 나는 그 바닷가를 서성거렸다. 아니, 마지막에 어울리네. 내가 AI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공간에 대한 이야기, 그 도시에 대한 이야기,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3부에서는 주로 오늘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지금 그 곽재구의 포구기행. 시를 읽어주니까 또 그거하고도 일맥상통한다는 어머, 생각이 어머. 드는데 AI가 요즘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불러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전에 그분의 목소리를 목소리. 녹음해놓고 그쵸. 영상을 맞아요, 촬영해놓고 하면은 그걸 가상 인간으로 버추얼 휴먼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다시 소환해주잖아요. 만들어주잖아요.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그 이제 구글 같은 데서도 이제 할머니 목소리로 어린애들한테 동화를 계속 돌아가신 할머니 목소리를 들려주는 이런 그 AI를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계속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 누구와도 영원히 헤어지지 못하고 살아. 그죠? 그러니까 버추얼로 안 헤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안 헤어지고 네. 못 헤어지고 사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인의 관계로 이걸 바꿔보면
사랑했던 좋아했던 여자한테 좋아할 당시에 녹음해. 또 얼굴도 찍어. 영상을 남겨.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안 끝나. 여자는 떠나갔지만 나는 버추얼로 계속 이 연인을 만날 수 있는 거야. AI로 만들어서. 무서워라. 근데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야. 그러니까 AI가 그걸 이제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21세기의 우리 모두에게는 AI의 시대에는 우리가 언제 헤어질 것인가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온다니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이 영화 제목을. 언젠간 헤어져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슬프다고 영원히 그 버추얼 파더, 버추얼 마더를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야. 근데 언제 헤어질 거야 도대체? 우리는. 미국의 제임스 블라우스가 썼던 톡투미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AI 음성 인식의 미래라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폐암 선고받고 6개월 동안 10번 인터뷰에서 200페이지 정도 텍스트 빼가지고 챗봇을 만들었어요. 데드봇이라는.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걸 안 하겠지. 근데 그 사람의 그 증언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프로토콜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어머니와 대화하는 거를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자손들 가족들이 이걸 계속 해도 될까요? 했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데드북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더 많은 정보를 넣으면서 아버지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싶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감성적인 대화가 아니라 아버지의 지혜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 물론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것에 그게 아버지냐고 계속 아버지냐 아니냐가 논란이 되겠지. 그래도 계속. 근데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품고 살잖아요. 부모님도 자식이 먼저 떠나면 그렇듯이. 그렇죠. 근데 우리도 유한하잖아. 언젠간 죽잖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나에게 그렇게 잘자 아니면 아들 이제 밥을 먹어야 되지 않아?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있는 게 더 삶에 힘이 된다라는 말은 하는데 지금 꿈꾸이 말씀처럼 그게 다 긍정적인 건 아닌데 그 사례 헤어지고 같은 싶은 경우는 사람도 그럴 때는 있잖아. 그냥 그거를 네. 안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기록을 남기면 안 되겠네. 너무 슬퍼서 못 태어나는 그런 우울이라든지 슬픔 트라우마에서는 안 하는 게 맞아서 그런 걸 또 추모 비즈니스라고 해서 죽은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산업화되어 있는데 그 산업을 운영하는 뭐 풀스트림 같은 플랫폼들은 가격을 가지고 또 그런 거를 막 좌지우지해요. 그러니까 우울이나 슬픔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돈이 있어야 돼. 다 슬픈 거야. 결과적으로 슬픈 건데 그 제임스 블라우스 얘기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에게 뭔가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뚝 떨어져 있을 것 같은 때에 나를 믿어주고 나를 아낌없이 사랑했던 누군가의 음성이 있다면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줄을 긋듯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희 어머니 그 음성을 계속 기록 중인데 저도 그게 목표거든요. 챗봇이나 홀로그램. 으로. 근데 그 이유가 저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가끔은 그러고 싶다. 대화를 나누고 싶고 음성을 들어보고 싶고. 근데 헤어질 결심은 내가 죽기 전에 하면서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없애거나 또 다음 자손에게 너에게 필요하니? 라고 얘기해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 헤어질 결심을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맞아요. 내 의지대로 요즘 못 사는 거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AI 스피커가 돌봄 콘텐츠 미디어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 시리야 안개 틀어줘. 정훈이야 안개 틀어줘. 그럼 안개 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같이 되는 거지 결국. 사람들이 그 AI 스피커에 가장 많이 호출하는 단어가 친구래요. 친구. 외로운 거지. 아 외롭고 슬프다. 결국엔 다 혼자가 되니까요. 근데 그래서 그 꿈꾸미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인데 그 블랙미러 시리즈 중에 시즌 2 에피소드 1 커밍순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곧 돌아올게. 그게 떠나간 남편의 모든 정보를 모아서 처음엔 이메일 주고받고 전화 주고받고 그러다가 그 남편의 물성을 가진
물건이 도착해서 AI 남편이 살아났는데 거기에도 헤어질 결심에 관련된 게 나와요. 네,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작품이네요. AI가 참 많은 거를 생각하게끔 만드네요. 근데 이 영화에서 AI 스피커의 성우 에이전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애들을. 에이전트요?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AI 비서라고도 하지만 비서보다인데 에이전트의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워가지고. 목소리 좋던데요. 남자 성우 여자 성우 모두 너무 감미로워. 낭종이에요, 낭종. 그렇지. 네.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가 앞으로는 그렇게 퀄리티가 올라가겠지. 그럼요. 요즘도 배우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요새 AI 성우들도. 또 오디오북도 보면 배우들이 읽어주는 거는 진짜 리얼해. 드라마 같아. 그 책 만들 때 원래 오디오가 많이 비용이 들거든요. 그 중에서도 성우 비용. 근데 지금 책 한 권을 읽는데 정말 아주 저렴하게 AI가 읽어줘요? AI가 읽어줘. 조금 걸리지만 그래도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그게 않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익숙해지니까 들을만 하더라고. 네. 자, 그래서 저희는 헤어질 결심 온더로드 3부는 이렇게 뭐 이포에 관련된 얘기, 정훈이의 안개 이야기, 예, 또 곽재구의 포구기행도 저는 강추드려요. 그러네요. 너무 좋은 포구기행요? 포구. 네.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재물포에서 모슬포까지.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곽재구의 시는 사평역에서라는 시예요. 곽재구는 기행시인, 돌아다니면서 시를 많이 썼는데 포구기행이 탁월한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우리도 돌아다니면서 씁시다. 그럽시다. 네. 마침내. 네. 마침내 씁시다. 마침내 마치겠습니다. 네. 네. 자 갑시다 어여. 자, 이제 갑니다. 어디로? 정처 없이 떠나는겨.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차이나는 무비 온더로드 출발! 오!